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막 책방에 와 있죠. 제 서가인가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고 저는 지금 영월에 와 있습니다. 제가 과학 공부를 한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읽고 있는 책이나 그런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면 좋겠다. 사실 언제부터 그런 부탁을 했는데 제가 무슨 과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제가 좋아서 흥미 있어서 하는 공부일 뿐이지 누구한테 뭐 드러내놓고 할 만큼의 그런 뭐 실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망설이다가 그냥 내가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에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과학 책방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을 딱 보는데 이 느낌이 과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소설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영화 제목처럼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에서부터 작은 벌레 그리고 물고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그 전 과정이 생명체가 서로가 어떻게 공생하며 진화해 왔는지 35억 년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다 실은 거죠. 단세포에서 다세포 동물로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그 과정을 담은 내용이라서 일단 흥미도 있는데 내용이 그렇다고 많이 어렵지도 않고요. 또 어떤 부분은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술술 읽히고 그래요.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닐 슈빈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아주 세계적인 고생물학자입니다. 고생물학자이면서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35억 년의 진화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화석을 특이한 화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뭐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거죠. 완전히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었대요. 저는 뭐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어느 정도 뒤집어졌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돼서 뒤집어질 수 있었겠다. 이 말은 뭐냐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팔이 달린 물고기예요. 물고기에 팔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팔굽혀펴기가 가능한 물고기의 화석을 발견한 거죠. 그 말을 딱 듣는데 뭐가 연상되세요? 물에서 무트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네. 물에서 살 때는 지느러미만 필요하지 이게 뭐 팔다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육지로 말하자면 올라와서 생활해야 될 때는 팔다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물고기에게 팔이 달렸다. 팔 달린 물고기가 물에서 육지, 무트로 올라왔다. 이게 얼마나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겠습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일인 거죠, 한마디로. 이분이 발견한 그 물고기의 화석 이름이 틱타 알릭이에요. 이게 바로 북극의 엘스미어 섬에서 발견된 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화석이 하나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돼 있대요.
근데 그 이름을 본인이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명명하는 어떤 조직 단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름이 붙으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몇 개 이름이 2개인가 나왔대요. 다른 건 못 외웠겠고 틱타 알리기 괜찮겠다 해서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름도 성도 없던 어느 날 그 팔 달린 물고기의 화석에게 이름이 갑자기 붙여지면서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확 한순간에 바꿔놓은 물고기이십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바로 내 안에까지 함께 공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화석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손이 바로 그 물고기의 지느러미하고도 닮아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머리가 오래전에 이미 멸종한 그 무학 어류의 머리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거든요. 궁금하시죠? 35억 년에 걸친 그런 우리 그 진화의 역사를 추적해 볼 수 있는 내 안의 물고기, 이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께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신경경련은 인간이 물고기였던 역사의 산물이고 딸꾹 반응은 인간이 올챙이 같은 동물들과 역사를 공유하기에 생기는 결과이다. 우선 물고기로서의 역사를 살펴보자. 뇌는 우리가 아무런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을 때에도 알아서 호흡을 통제한다. 호흡 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뇌간으로 뇌와 척수 사이의 경계에 해당한다. 뇌간에서 나온 신경 자극이 호흡을 통제하는 근육들로 전달된다. 호흡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가슴, 횡격막, 목구멍의 근육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수축한다. 그래서 뇌간의 그 부위를 운동 발생 중추라고도 부른다. 신경을 율동감 있게 움직여서 규칙적인 근육 활동을 일으킨다는 뜻에서다. 뇌와 척수에는 음식물 삼키기나 걷기 같은 율동감 있는 행동을 통제하는 중추들이 많다. 문제는 원래 뇌간이 물고기의 호흡을 통제하는 데 쓰였다는 점이다. 그러던 것이 대강의 수정을 거쳐 포유류의 호흡을 통제하게 된 것이다. 상어와 경골 어류의 뇌간에도 목구멍과 아가미 주변 근육들을 율동감 있게 움직이는 영역이 있다. 그 영역에서 나온 신경들이 목과 아가미 부위를 통제한다. 가장 원시적인 화석 물고기에서도 이런 식의 신경 배열을 확인한 바 있다. 4억 년 전 암석에서 나온 갑주 어류 화석 중에 뇌와 뇌신경들이 주형 화석으로 보존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현생 어류와 마찬가지로 뇌간에서 호흡을 통제하는 신경들이 나오고 있다. 이 구조가 어류에게는 잘 맞을지 모르지만 포유류에게는 참으로 성갓이다. 어류의 경우 호흡을 통제하는 신경들이 뇌간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다. 보통 아가미와 목구멍이 뇌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유류는 다르다. 포유류의 호흡을 통제하는 것은 흉벽의 근육들, 그리고 가슴과 복부를 구분하는 막 형태의 근육인 횡격막이다. 횡격막이 수축하여 흡입을 통제하는데 횡격막을 통제하는 신경들은 뇌에서 나온다. 어류와 마찬가지로 목 근처 뇌간에서 나오는 미주신경과 횡격막 신경이 그것이다. 두개골 아래에서 뻗어나온 두 신경은 흉곽을 거친 후에야 호흡을 통제하는 가슴 부위와 횡격막에 가 닿을 수 있다. 이렇게 뒤틀린 경로를 따르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설계라면 신경이 목이 아닌 횡격막 근처에서 나와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신경들이 먼 여행을 하는 동안 간혹 무엇이든 신경 기능을 방해하여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물고기였던 과거의 산물이 괴상한 신경 경로라면 딸꾹 반사는 양서류 역사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딸꾹질 호흡이 특이한 것은 공기가 갑자기 들어온 뒤에 바로 성문이 닫힌다는 점이다. 딸꾹질을 통제하는 것은 뇌간의 운동 발생 중추인 듯하다. 이 영역에 전기 자극을 주면 딸꾹질을 유도할 수 있다. 운동 발생 중추가 딸꾹질을 통제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일로 보인다. 딸꾹질도 다른 율동감 있는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사람에게서 딸꾹질을 일으키는 운동 발생 중추는 양서류, 그것도 올챙이의 중추와 거의 동일했다. 올챙이는 폐와 아가미를 동시에 사용해 호흡하는데 운동 발생 중추는 아가미 호흡을 통제한다. 아가미 호흡을 할 때는 입과 목구멍과 아가미 틈으로 물을 받아들이지만 물이 폐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 기관을 막아버린다. 올챙이는 호흡한 뒤에 곧 성문을 닫기 위해 뇌간의 운동 발생 중추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올챙이는 딸꾹질 덕택의 아가미로 호흡하는 셈이다. 사람의 딸꾹질과 올챙이의 아가미 호흡은 너무나 비슷한 데가 많다. 두 현상이 사실상 같은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올챙이의 아가미 호흡도 사람의 딸꾹질처럼 이산화탄소로 먹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한참 참아서 딸꾹질을 멈추듯 올챙이도 또한 흉벽을 늘리면 아가미 호흡이 중단된다. 어쩌면 올챙이도 물을 한 컵 꿀꺽꿀꺽 마시면 아가미 호흡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딸꾹질 하나를 한다는 사실이 그 물고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 여태 모르고 딸꾹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딸꾹질을 하게 되는 원인을 확실하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여러분도 아시게 됐죠. 흥미있죠. 근데 제가 이 책의 초입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가슴이 좀 뭉클했던 게 있고 지금도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다른 내용은 모르겠고 또 읽는데 이분이 이제 해부학자시잖아요. 그럼 이제 의대생들이 의대 교수가 되건 학생이 되려면은 시신을 해부해야 되는 일들을 직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그래서 그 자신이 시신을 해부하게 되는 일서부터 이 책이 출발해요. 우리 인체에 생겨있는 모든 장기기관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뭐 그거는 그냥 마치 고무 풍선 만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어서 별 감각 없이 감정 없이 다루었다. 그런데 해부를 하다가 그 시신의 팔이 갑자기 툭 나와요. 손을 보는 순간 이분이 자기가 이 시신을 지금 해부하고 있는데 마치 기계적으로 다루고 있었구나 하는 걸 이 손을 보게 되면서 갑자기 자각을 합니다. 예. 한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한 인간.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자기 눈앞에 확 떠오르는 거죠. 이 손으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오며 고생을 했겠나. 이 손으로 누군가와 사랑하면서 어루만지기도 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게 그냥 고무풍선같이 아무것도 아닌 기계적으로 대하던 그런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존엄한 생명을 대하면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대목이 이 책에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한 울림을 줬어요.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대하는 자의 자세가 손을 보는 순간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 대목이 제 가슴을 많이 울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은 과학서적이면서도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좀 쉽게 읽힐 수 있는 교양 그 과학책이라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죠.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을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끝부분에 가면 뒤에 어느 날 이분이 아들을 데리고 그 박물관을 가요. 근데 그 헨리 크라운 그 우주 센터가 그 박물관 뒤편에 있었대요. 평소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워낙 허름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이래요. 그래서 오죽 갖다 놓을 게 없으면 이 건물 뒤에 저렇게 쉽게 말하면 뒷방 신세를 지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 봤대요.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우주센터에 넘어가서 돌아보는데 뭐 아주 조잡하게 이를 데 없더래요. 볼품도 없고. 그러다가 안내 문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아폴로 8호가 실제로 우주가 발사되어 날아갈 때 직접 그 우주를 항해한 우주인들이 3명이 탔던 그게 직접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불탄 자국에 막 상처가 난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그때가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대요. 그 장면을 TV를 통해 보며 꿈을 키웠다는 거죠. 아들에게 이거를 설명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복받쳐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너무나 감격해서 막 눈물이 복받쳐서 말을 한동안 잊지 못했다라고 썼어요. 감정이 진정되지 않아서. 말하자면 과학은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는 것이잖아요.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는 자기가 초등학생 때 그 아폴로 8호가 발사되는 장면을 TV에서 보고 꿈과 희망을 가졌고 바로 그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뒷방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그 시절의 상상이 떠오르며 다시 감격해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제가 같이 감격을 해서 또 제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한참 뒤에 진정을 한 뒤에 아들에게 겨우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몇 줄 안 되니까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폴로 8호는 좋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에 연료처럼 힘을 제공하는 낙관주의의 산물이었다. 우리가 미지의 대상을 만났을 때 의혹이나 공포, 미신으로 후퇴하는 대신 오히려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 너무 진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의혹이 생기고 모르는 세상이 나타나면 미신으로 바로 둔갑시키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과학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구하고 탐사해서 그 부분을 밝혀내고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도록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너무나 맞닿아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대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 안의 물고기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과학 이야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